네, 안녕하세요. 일반 세션 오후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영은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대 세션이 다가왔고요. 작년과 올해 이어서 계속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었던 대면 컨퍼런스 개최가 좀 불가하게 되었고 이렇게 최소한의 필요하신 인력들만 이제 모아서 발제자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좀 나아진 상황에서 컨퍼런스를 그래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 다시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세션 오후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가 내 주변이 곧 콘텐츠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발표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 신문사에서 여러 그 지역에서 있는 그 주변에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그 이슈화 해주시고 그리고 보도화 해주시고 저널리즘 활동으로 이어 나가 주셔서 소중한 지역 콘텐츠로서 만들어 주신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세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담양뉴스의 장광호님께서 농촌 빈집,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밝히자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중부메일의 이지효님께서 충북의 미래 유산을 찾아서 미등록 문화재 근대 건축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일보 최석환님께서 자전거 유람, 자전거로 돌아본 경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발표해 주시는 지역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발표를 들으면서 이 지역에 이런 소중한 콘텐츠들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세션 진행은 세 분이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약 22분 정도 좀 해주시고요. 예, 나중에 질의응답 은 한꺼번에 이제 세 분이서 나와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담양뉴스의 장광호님의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밝히자라는 첫 번째 발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담양뉴스 창간 5주년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기획특집 농촌 빈집인데요. 농촌 빈집 기획특집으로 저희가 마련했고요. 제목을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밝히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순서가 잠깐만 순서가 좀 됐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일단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히 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기획 취재,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과, 그 다음에 남겨진 과제,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몇 장 보시겠는데요. 우리의 농촌마을 고향의 모습입니다. 좀 익숙한 풍경이죠. 비록 담양의 농촌마을 풍경이긴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농촌마을 빈집 다시 불밝히자의 기획 취지는 농촌마을 빈집 문제가 담양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마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특집을 한번 잡아봤고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방 소멸의 위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재 상황일 것입니다. 내용을 주로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기획특집 연속 보도하고
두 번째 전문가 칼럼, 세 번째 마을이장 인터뷰, 네 번째 담양군 입장,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로는 이제 저희가 기업 특집을 15회 정도 보도를 했고요. 전문가 칼럼을 8회 정도 보도했고, 현장의 마을이장들을 직접 인터뷰를 16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여론을 공론화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마을이장이나 마을 자치회 등 마을 빈집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담양군의 농촌마을 빈집 대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도록 한번 노력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담양군 행정조직 개편까지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담양군이 농촌개발부서를 신설해서 농촌 빈집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마 행정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밑에 사진은 이제 저희 칼럼진 구성했던 분들하고 아래쪽 사진은 마을 이장님들 인터뷰 사진입니다. 이번 기획 취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농촌마을 빈집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담양은 농촌마을 빈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기획 취재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담양이 지금 작년도 기준 농촌마을의 빈집이 마을당 적게는 2, 3채, 많게는 5채, 10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전체 마을을 384개 마을을 보니까 약 1000채 정도 농촌마을 빈집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런 마을 내에 있는 빈집들 때문에 마을의 환경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생활 환경이 지금 저해를 많이 줘서 마을 주민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재정적으로 재산적인 가치로 보면은 땅값이 하락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양군이 지금 농촌마을에 대한 빈집 대책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은 없고 그저 그냥 철거하는 거, 철거 비용만 약 70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어떤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인 취재를 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조금 어떤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기획 취재를 하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거의 집이 붕괴된 집도 있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도 있고 이 정도 집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집입니다. 이런 집들은 좀 활용 가치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마을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를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귀농인의 집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두 동이 나오는데요. 위의 사진은 새로 지은 겁니다. 한옥으로. 아래에는 이제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제 빈집터를 헐고 새로 지은 집인데요. 이게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활용 사례로는 이제 마을 공동 카페나 민박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위쪽 사진은 이제 마을 카페로 빈집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마을 카페로 활용하고 어제 바로 오픈했습니다. 어제 오픈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겁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민박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사진속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이제 집을 헐고
거의 폐가가 된 집을 헐고 마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담양군 외의 타 지역 농촌마을 활용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이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최대 뭐 2천만 원, 최저 뭐 5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충북 지역은 뭐 함께 써유라는 어떤 그 정책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무상임대는 뭐 4년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기타 지역도 빈집 수리 비용을 대충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이제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기농인 이런 분들에게 무상 임대 3년에서 5년 정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요. 제주도를 간 이유는 이제 담양군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제주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 취재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사진의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농촌 민박, 농촌 집을 리모델링해서 전원주택으로 쓰는 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사진은 카페, 빈집을 활용해서 카페로 활용한 사례고요. 오른쪽 창고 같이 생긴 거는 그 농촌 마을에 있는 창고를 귤과 그 농장에 있는 창고를 지금 카페, 갤러리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래쪽 사진 가운데와 오른쪽 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덤하우스라는 그 민박 하우스인데요.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행자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을 저희가 좀 간단히 살펴보면 특집 기사를 저희가 담양의 지금 농촌마을 빈집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기본 현황이나 실태, 그 다음에 담양군의 정책, 그 다음에 활용 사례 현재, 그리고 인터뷰, 마을 이장 현장 직접 찾아가서 마을 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빈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면은 전문가 칼럼이 되어 있는데요. 마을의 그 농촌의 마을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이나 창작 공간 또는 자치 공간, 소득 공간, 또 마을의 교육 공간, 복지 공간, 그다음에 마을에 자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을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특집 기사와 그다음에 빈집 활용 실태, 활용 사례들을 보도했던 내용이고 또 활용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도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전문가 칼럼을 필진을 구성했는데요.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연초에 이제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뒤에 필진 구성하고 또 기획특집 보도를 시작했다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농촌 빈집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 그 전문가들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현장 취재 시 이제 마을 이장님들 인터뷰하고 이분들의 애로사항과 빈집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기사로 지금 치렀던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담양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군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군수님 인터뷰하는 사진과 기사 보도고요. 오른쪽은 이제 담양군 입장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70만 원 정도 빈집 철거비만 지원했던 담양군이 이제 내년에 빈집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빈집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철거비 70만 원도 조금 올려서 100만 원으로 좀 올리겠다. 근데 빈집 철거 비용이 70만 원 좀 적은 것은 사실이죠. 100만 원도 좀 적은 건데 아무튼 뭐 100만 원 좀 올리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이제 군청 홈페이지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그 연결하는 빈집 정보 사이트를 구축해서 빈집을 찾는 도시민하고 빈집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과 연계시키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정보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을 중심 공간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농촌 개발 부서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거기 부서를 통해서 농촌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 문제 해결에 내년 예산에 이제 좀 많이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농촌 뉴타운이나 타운하우스를 좀 모색해서 빈집이 워낙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다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 마을에 좀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좀 입주할 수 있도록 또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좀 깔끔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군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외국인 영농근로자 주택 활용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주택 활용 부분은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런 저희가 보도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좀 보자면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약 9개월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농촌 마을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빈집 소유주나 또는 빈집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마련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양군이 어쨌든 농촌 빈집 문제 대책을 강구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담양의 농촌 빈집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게 큰 성과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남겨진 과제가 좀 있는데요. 예, 농촌마을 이제 빈집이 지금 저희가 많은 방법을 제시했고 취재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게 마을 단위에서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자구책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제 마을 이장이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담양군도 이제 실효적인 빈집 활용 정책이 이제 좀 강구돼야 될 거고 실천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는 농어촌공사 이런 데가 지금 아직도 농지 문제만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는데요. 단순한 농지 정책이 이제 농촌에 주경능도 많고 굉장히 농사질산이 없기 때문에 농지 문제보다는 농촌마을 빈집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담양의 농촌마을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비 귀농인의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초원인 전원주택 및 신축 부지 활용, 그다음에 외국인 영농 근로자 거주주택 활용, 문화예술인 입주 상자활동 공간 활용, 학생 농촌 체험활동 공간 활용,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기 이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유 공간 활용, 주차장이나 쉼터, 정원 이런 용도죠. 네, 마을 공동의 소득 공간, 네, 민박이나 카페, 네, 특산물 판매 등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남겨진 과제 말씀 중에 예비 귀농인들이 지금 담양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50명 정도 귀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농인은 150명이고 기초는 약 1,500명, 그러니까 약 2,000명가량이 1년에 들어오는데요. 네, 이분들이 100%다 담양에 정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중에 상당수가 담양 정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비 귀농인들의 임시주택으로 농촌마을 빈집을 좀 적극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뭐 귀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촌인은 이제 담양이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원주택 선호를 많이 해요. 담양 농촌마을 전원주택을. 그래서 소유자와 그 조금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영농 근로자들이 이게 좀 중요한데요. 네. 뭐 다른 지역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담양에 지금 대충 외국인 근로자가 등록 근로자가 약 20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거 아시죠?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요.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농촌의 빈집은 지금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 농촌 빈집을 좀 외국인 영농 근로자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다행히 또 담양 군수님께서 내년부터 바로 그걸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또 담양이 워낙 또 광주와 가깝고 문화 관광 명소 많다 보니까 그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촌 빈집을 이런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적극 활용하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 수준도 높아지고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빈집이 제일 어려운 게 소유자가 잘 안 판다는 겁니다. 예, 어디나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하고 또 마을 공동체가 적극 또 설득하고 나서서 지원해 주면서 정책을 좀 시도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담양뉴스는 이번 그 농촌 빈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담양군이 과연 내년부터 이 정책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약속대로 농촌 빈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양뉴스의 장광호님께서 그 담양 지역에 있는 빈집 다시 불밝히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직접 거주하진 않아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그 빈집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재건하는 이런 농촌 정책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담양에 관련된 주요 이슈이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지자체와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직접적인 농촌 정책의 변환을 이끌어내 주시는데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잘 진행이 되고 프로젝트가 더 성과를 내어서 그것을 이끄는데 이제 담양뉴스가 좀 더 중심점이 돼 주셔가지고 잘 성과가 더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담양이 또 여러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빈집 재건의 대명사로 또 전국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해보고요. 이런 빈집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담양 현지인뿐만 아니라 이제 귀촌인들에게도 굉장히 기감이 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진행을 하시는데 좀 더 우리 담양뉴스에서도 목소리를 더 잘 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도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부메일의 이지훈님께서 충북의 미래유산을 찾아서 미등록 문화재 근대 건축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 및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전달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메일 이지효 기자입니다. 저는 올 4월부터 9월까지 충북의 미래유산을 찾아서라는 제목하에 총 10회의 기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충북의 미래유산을 찾아서의 부제는 미등록 문화재 근대 건축에서 가치를 찾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왜 충북 근대 건축 문화에 주목했는지, 취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선정된 10곳을 소개하고 보도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건축 자산들은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정비 및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저희 청주에 있는 연초제조창 담배잎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입니다. 이곳은 제천에 있는 잠실인데요. 지금은 거의 건물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 기억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역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근대 건축물은 가까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영동의 양산초등학교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 왼쪽에 있는 양산 조양학당이라는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조양학당은 111년의 역사를 가진 근대 신교육 산실의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 조양학당 건물이 초등학교 안에 남아있어서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예절교육과 국악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즘 옛것에 대한 향수로 레트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소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용도로 변경돼 사용되는 창의적 가치 부여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증기기관차에 물을 냈던 급수탑입니다. 근대 산업시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나마 이곳은 관리가 잘 된 편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산이 해체되거나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들이 더 확산되면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창의적 재활용을 통해 충북 문화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화재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장소와 기억해야 할 스토리를 환기하고 가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이번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지어진 충북 근대 건축물을 중심으로 총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취재 대상 10곳은 충북도가 조사한 건축자산 진행 진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도문화재팀장 그리고 도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고민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지도를 보시면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총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북의 시군이 11곳이 있는데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들로 엄선해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 지명과 내용입니다. 청주에서는 미국 메리놀 전교의 건축 영향을 받아 1961년 완공된
천주교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자 성당과 1946년 건립돼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청주 연초제조창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에 주목했습니다. 내덕동 주교자 성당은 특정한 양식을 선택하지 않은 대신 절충형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풍 형태의 지붕과 자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메리놀 전교회가 건축한 성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의 전동성당 등 유럽의 영향을 받은 성당들은 보수적이면서 엄격한 성격으로 종탑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는 반면 메리놀 전교회의 영향을 받은 이곳은 종탑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사실은 종탑을 중앙이 아닌 측면에 위치함으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라틴 크로스 십자형 평면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교자 성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이 있었던 것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침 제가 이 보도를 했을 때 그 정진석 추기견님이 선종을 하셨던 때였고 청주교구에서 이대교구장으로 지내셨어서 우연의 일치로 또 이렇게 같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보도한 청주 동부창고는 1940년대 후반부터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연초제조탕의 담뱃잎 보관 창고였습니다. 이것은 예전 모습인데요. 이 삼각형 트러스 구조가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금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단순한 창고에서 문화예술 놀이터로 변신해 지역민과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첨상대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건물은 충북 충주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충북선 철도 급수탑입니다. 1928년 건립돼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증기기관차의 동력을 제공했던 곳입니다. 1967년 디젤 기관차의 등장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급수탑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책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하마터면 없어질 위기에 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시민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돼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 급수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 조성도 기차 모양으로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급수탑 급수 원리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큰 항아리가 보이는 이곳은 막걸리를 만들어 팔던 보은 회인의 양조장입니다.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막걸리를 팔았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조장 기능은 멈췄지만 운영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날이면 100마씩 팔리기도 했고 수레에 실어서 동네별로 배달을 다녔다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제 금고, 입국실, 주모실, 심지어 뒤가 볼록 나온 TV 브라운관까지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양조장 옆으로 지방관리가 부임에 관할했던 독립된 현임을 알려주는 동원 내야라고 해서 지금의 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원 내야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인상객사, 제사를 지냈던 사직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곳의 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그 시절 실크로드 역할을 한 잠실이었던 대제산업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먹여 살렸던 동네 보물창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합성 섬유가 나오고 비싼 실크의 수요가 줄어들자 이곳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쓰러질 위기에 처한 잠실의 옛 작업 공간들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당시 누에를 키우기 위해 사용했던 입니다. 하지만 보수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장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동 양산초등학교입니다. 앞에도 잠깐 보셨지만 조양학당이라는 것이 양산초등학교 안에 있는데요. 1920년에 건립돼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양학당입니다. 초기 근대 신교육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은 11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대 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절교육과 국악교육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특히 29회 졸업생인 이동호 씨는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양산초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기념비인데요. 조양학당 앞에 3.1 독립운동 기념탑이 함께 건립되어 있습니다. 조양학당을 지을 때 도움을 줬던 인천 이씨들의 새거지가 거기 있다고 하는데 인천 이씨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에도 앞장서서 이곳에 기념탑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양산초 교감 선생님에 따르면 학교 내에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고 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내에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그 조양학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옥천에는 1930년대에 지어진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올해 8순을 맞은 정주영 씨가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 씨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서 지어온 집이라고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 지어진 정주영 가옥은 15년 전에 문화재 지킴이들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안채와 사랑채 앞뒤에 모두 텐마루가 있는 다석한 전모 후퇴집인데요. 이 가옥은 근대기 전통 건축 기법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 정 씨의 아버지는 당대 한학을 공부하셨던 분으로 내노라 하는 한학자들이 사랑채에 모여 수학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한학자들이 찾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천 출신 한학자 임창순 씨와 함께 공부하셨고 한문과 한글 서예에 능통한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현판 보이시죠? 도원유거라는 현판이 사랑채에 걸려 있습니다. 도원유거라는 것은 정 씨의 아버지의 호가 도원이라고 해서 도원이 머물렀던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근대 전통가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80세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청인약방입니다. 지금이야 가까운 거리에 병원과 약국이 있지만 1950년대에만 해도 아플 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던 곳이 약방이었습니다. 1958년 개업 이후 그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청인약방. 청인약방의 주인이었던 신종철 약업사님은 63년 동안 약방을 운영하며 지역의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분이 올해 90세가 되셨대요. 근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난 7월에 이제 폐업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 갔을 때에도 여전히 약방을 찾아서 약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최소 60년에서 300년이 된 실생활 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선풍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골드스타라고 써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60년이 넘은 라디오는 신야곱사님의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잿더리라고 써 있긴 한데 이게 6.25 전쟁 때 그 대포 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50년대부터 계속 일기를 써오셔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이 넘으셨으니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이마저도 명맥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곳은 음성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음성교회입니다. 성마틴 성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성공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수호성인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수호성인은 마틴이 되는 거고요. 이곳은 성공회 성당의 특징인 한옥성당과 현대식 벽돌 성당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11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성당은 1923년에 지어졌고 성공회 음성교회 설립 100년이 된 지난 2010년 새 성당을 짓기 전까지 사용했던 곳입니다. 외래 종교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교회는 성공의 첫 한인사제인 김희준 신부의 부임지로 역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고 교육기관인 신명학당을 설립해 교육하는 등 근대사와 교육사에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부님과 신자들이 마주보고 미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신부님과 신자가 똑같이 벽을 바라보고 미사를 지내는 벽제대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같이 벽을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작은 창이 로즈 창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성당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이야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이 2개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남녀 실세 부동석이라고 남자 출입구와 여자 출입구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 가운데에 이렇게 가림막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한 곳은 참 고민이 많이 됐었던 곳입니다. 증평의 메리놀 병원인데요. 그 증평 성당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리놀 병원이 온데간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6년 전 성당을 재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 메리놀 병원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자리에 그 메리놀 병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 답사를 갔었을 때 오래된 성당에 주차장이 참 넓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차장 자리가 메리놀 병원이었던 곳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아쉽던지요. 이 메리놀 병원은 한국 전쟁 이후 1956년 9월에 개원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을 어렵게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장날이면 새벽부터 500m가 넘는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모두 왔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리어커에 싣고 온 환자, 또 꾀병 환자도 있었을 거고 와서 바닥에 드러눕는 환자 등 진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수녀 의사님이 번호표를 준 사람들만 들어가서 진료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히 뱀독에 물려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효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료기관이 하나둘 생기고
더 이상 의료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한 천주교 재단은 1990년 이곳을 폐업하고 더 어려운 곳으로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반가운 소식은 현재 증평군에서 메리놀 병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다녀온 후에 정말 역사 속의 충북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진리인가 봅니다. 처음 계획과 장소가 바뀐 부분이 몇 곳 있긴 하지만 역사의 현장을 찾아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말 뿌듯하고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종교시설이어서 섭외 단계부터도 최소 3단계 이상은 거쳐야 할 관련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해 현재에 공유하고 이것이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뻤고 지바리 컨퍼런스 우수 사례에도 선정돼서 더욱 기뻤습니다. 이번 취재를 계기로 근대의 문화유산을 지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더 많은 근대 유산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번 보도로 충북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도 지정문화재 등록을 상의해 보겠다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종교, 산업, 고택 등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훼손 우려가 있는 역사적 공간과 건물들이 미래의 유산이 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중부메일 이지호님께서 충북의 미래유산을 찾아서 미등록 문화재 근대 건축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재로 이제 등록된 그런 콘텐츠 문화유산들에만 좀 저희가 관심을 주로 더 많이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역신문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문화 자산들을 이렇게 직접 취재해 주시고 발굴해 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그 취재 과정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그 단계가 높을 때 또 취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재하시는데 힘드시기도 하셨겠지만 직접 찾아가야 하는 그런 취재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타 지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개해 주신 10건의 그런 그 콘텐츠들 정말 흥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문화 자산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남도민일보의 최석한님께서 자전거 유람, 자전거로 돌아본 경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도민일보의 최석환 기자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군산에 왔는데요. 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유람, 자전거로 돌아본 경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유람이 뭐고 저희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네,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목차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자전거 유람 소개, 기사 기획 의도, 이제 기사 내용에 대한 소개 순으로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유람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경남 도민일보 기자들이 이제 경남 18개 시군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레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기획 이름이 자전거 유람입니다. 이 기획에는 기자 5명이 함께 했고요. 이 중에는 이제 평소에 취미로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아예 완전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자전거로 모든 도내 시군 돌아다녀 봤는데요. 각 시군당 최소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해서
이제 기사를 정리했었습니다. 저희 기자들끼리 일정을 맞춰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자전거를 타러 갔었는데요. 2주에 자전거를 탈 지역이 정해지면 이제 기자들이 직접 코스를 짰습니다. 한번 탈 때마다 적게는 20km씩 이제 탔고 많게는 80km까지 자전거를 탔는데 아침부터 해서 뭐 저녁 시간대까지 탄 적도 있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전거만 탄 거는 아니고요. 그 주말마다 도내 곳곳을 좀 누비면서 저희가 탔던 자전거 코스 소개하고 그리고 시군별 볼거리와 먹거리, 이제 놀거리 같이 정리해서 지면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이제 첫 보도를 시작을 했고 이제 8월 27일까지 이제 마지막 기사가 나간 게 27일인데 이때까지 23차례의 여정 지면을 통해서 차곡차곡 소개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진행한 자전거 기획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까지 이제 번외편으로 해서 썼던 거를 포함하면 24번입니다. 주행거리를 이제 다 합쳐보니까 이제 12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통영 한산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남해 지족항까지 이제 다 돌아본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나왔었습니다. 이 기획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내 운동이 좀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내 운동을 찾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추세를 좀 반영한 기획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자전거로 이제 경남을 돌아보는 그리고 돌아보고 뭐 지역을 소개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몇몇 지역을 골라서 좀 한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탄 다음에 기사를 쓴 언론사는 있었지만 이제 경남 전역을 자전거로 돌면서 기사 쓴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간 좀 무심코 좀 지나쳤던 우리 동네를 온몸으로 만났었는데 다녀온 여정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광고도 전부 빼고 이제 전면으로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지금 앞에 보시는 건 통영 한산도 기사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한 기사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사들이 있고 이제 상령 우포늪 기사고요. 이제 하동 악양면도 갔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사진과 기사 같이 이렇게 담았습니다. 창원의 북면 수변공원 이쪽도 담았었고 이제 함양 지안제, 오도제 이쪽도 담았었습니다. 여기가 되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되게 꾸불꾸불한데 경사가 굉장히 진 곳이거든요. 여기 자전거 타고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도 갔었고요. 산청의 이제 중산리 계곡, 대원사 계곡 이쪽도 다녀왔습니다. 거창 외갓집 가는 길, 이렇게 또 정리를 또 해봤었습니다. 이제 코스 소개는 이렇게 그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지면에 같이 넣었었고요. 저희가 또 이제 기사를 지면을 통해서 좀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은 저희 회사 유튜브 계정에 이제 계속 올려서 각 여정마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PPT를 만들 때는 이제 그 책 출간 이전이어서 여기에 출간 예정이라고 적었는데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전체 기사를 묶어서 이제 따로 자전거 그 유람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에는 앞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사진을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책에 담았습니다. 경남 한두 곳이 아니라 전체 18개 시군을 좀 돌아다니면서 볼거리와 먹거리, 이제 놀거리를 좀 소개한 기사였거든요. 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기획이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기획은 좀 경남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꿈나무여서 계속 배워나가는 중인데 이제 그간 좀 알지 못했던 이런 지역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요.
경남 분들도 뭐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의 기사를 보면서 이제 경남에 이런 시군이 있고 뭐 이런 기사들을 뭐 저희가 썼구나,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뭐 볼거리가 있고 뭐 먹거리가 있고 그렇구나라는 점을 네, 기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도민일보에서 최석하님께서 자전거 유람, 자전거로 돌아본 경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로드 자전거인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네, 콘텐츠였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저에게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이 취재하신 루트대로 좀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 세션 같은 경우가 지금 내 주변이 곧 콘텐츠라고 해서 앞서서 두 발표도 그렇고 마지막에 들은 발표까지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 외에도 직접 언론사에서 특히 지역신문이 몸소 실천하셔가지고 지역에 속속들이 숨어져 있는 정말 발굴해내야 되는 그런 아젠다를 이렇게 또 끌어주시고 그것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그런 지역신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취지와 그리고 그 사명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그런 부분들을 정말 명실상부하게 잘 이행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잘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어지는 시간으로 발표자들 모두 앞으로 모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꽤 많이 해주셨거든요. 발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많은 응원 글들도 남겨주셨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응원글 조금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무등일보 강동준 국장님께서는 농촌 빈집 심각한 문제인데 주제와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담양의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천적 대안 그리고 지자체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은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거창 한들신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빈집이 무너져 흉물이 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소유주가 내놓지 않아서 혹은 동의하지 않아서 때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양에서 그러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강제 정비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 역할을 좀 선도적으로 더욱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응원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광호님께 담양뉴스 장광호님께 질문을 여기 올라온 거를 드리면은요. 빈집 활용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때 운영 및 관리 주체도 주민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빈집 활용이 지역 주민 일자리 또는 지역과 연계한 청년 일지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신지 언론사 자체에서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농촌 빈집은 주체가 딱히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다루는 건데요. 일단은 그 마을의 주민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동 마을 카페식으로 운영해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례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의 사례인데요. 젊은 청년 3명이 이제 그 빈집 매체를 마을의 빈집 매체를 임대 또는 구입해서 이제 민박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이 직접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 같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러한 그 빈집 활용이라든지 개선안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청년 일자리와 같이 연관이 되고 지금 몇몇 그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 전 세대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함께 공유하고 우리 언론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유념해 두시면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실 때에도 말씀해주신 부분과 연관되는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자녀들로 상속되는 과정에 이제 다수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이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긴밀한 교류가 없다 보니 협조가 좀 이제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저희가 좀 생각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제 뭐 담양군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농촌의 빈집을 소유주들이 잘 어려워요. 뭐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상속 관계가 복잡해서 형제 간에 또 싸움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빈집들이 여러 채 있는 마을을 권역 단위로 묶어서 이제 농촌 뉴타운인데요.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타운하우스 개념을 적당한 그 마을에 이제 면이 한 두세 개 있으면 마을에 서너 개 마을을 묶어서 타운하우스 개념의 좀 집을 지어서 이제 그 빈집하고 그 트레이드 맞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가 그 빈집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 재산이기도 하지만 또 소유권 문제가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재산적 가치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 인근에 정서적으로 고향을 떠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개념의 빌라 같은 걸 지어서 그쪽으로 전원주택, 제 세컨하우스 개념의 그 주택을 제공하고 대신 빈집을 그 행정이나 주민 마을 공동체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헌집 내놓고 새집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저희가 이제 담양군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담양군 수님이 굉장히 호응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빈집 소유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빈집 썩어가고 있는데 공가 폐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느니 깨끗한 집 타운하우스 주겠다. 뭐 조건 맞춰서 네. 이런 케이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지역민과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이런 소통을 또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질문은 요 정도로 일단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그 중부메일 이지호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하고 사라져갈 수 있는 근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중부메일 이지호 기자님 최고입니다라는 응원 글 남겨주셨고요. 이지형님께서 남겨주셨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보도 결과나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 아카이빙 작업을 혹시 하실 계획이라든지 혹은 지금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응원 댓글 감사드리고요. 보도 결과 아카이빙 작업 말씀이신데 혹시 사진과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거겠죠? 안 그래도 저희 사진부 김병년 기자가 함께 해줘서 더욱 풍성한 지면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고, 저희 사진은 이제 사진부에서도 찍고 저도 현장에서 찍고 해서 기사를 마감할 때 양쪽에서 사진과 기사를 한꺼번에 다 올리면 저희 자체 서버에 키워드만 치면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저장은 아직 그 자체 서버에는 되고 있고 이제 본인 자신 마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한데 자체 서버에 일단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답변 다 하신 거죠? 그리고 네네. 주변에서도 이 내용으로 좀 엮어서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 해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없어져가는 곳들을 좀 주목해서 같이 묶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감히 사회자로서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소중한 자료를, 물론 지면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도 디지털 콘텐츠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자화 시켜가지고 서적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공통적으로 세 분께서 제시해 주신 그러한 지역 콘텐츠가 저는 타 지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관심 있고 정말 흥미롭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고생하신 거 그대로 올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문화 콘텐츠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민일보 자전거 유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전거 유랑 취재 시 초과 근무 수당이 적용되셨는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언론사 근무 환경도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떤 때는 새벽부터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타고 저녁 돼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도 했는데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네, 적용을 따로 네, 받지는 않았어요. 네,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예. 이제 그 동네도 많이 둘러보고 네, 그런 식으로 잘 네, 다녀왔었습니다. 네, 따로 이런 초과 수당은 없었었고요. 그 취재하는데 더욱더 기쁨과 그 활력을 더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일반 취재를 하실 때와 여기 잠깐 그 책 앞쪽에 보니까 문화부 기자이시죠. 근데 그 보통 이러한 그 문화 콘텐츠를 일반적으로 취재하실 때나 이렇게 직접 자전거를 타고 몸소 체험하시면서 체험형 저널리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과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기사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일반 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사로 정리하고 이런 것과 직접 뭔가를 해본 다음에 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자전거를 제가 처음 이번에 그 뭐 사가지고 타게 됐는데 뭐 많이 좀 뭐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네 타면서 좀 즐겁게 오히려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 댓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주신 응원글이랑 이제 질문은 거의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요 현장에 계시는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의견이라든지 뭐 다른 사항 있으면은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모님, 네, 네, 제가 잘 들리니까 마이크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의 영남일보 문화부의 임훈 기자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 자전거 동호인으로서 일부러 이 세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자전거 관련 기사를 쓰긴 했는데 전 도를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자전거를 매주 한 100km 정도는 타는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현장하고 그 취재 기획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코스와 그리고 현장의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엄청난 소모가 동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체력적 소모와 함께 취재 과정이 동반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세 번째는 여담인데 자전거는 누가 사주셨는지.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를 짜도 이제 그것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점은 이제 그날 당일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는 뭐 빼고 여기는 뭐 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서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전거를 일단 산 거는 제가 샀고요. 네, 제가 사서 이제 했고, 타면서 되게, 죄송한데 두 번째 한 번만 다시,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두 번째 질문인데, 굉장히 이거 하면서 이제 뭐, 체력적으로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네. 근데 또 아침부터 다른 선배들과 다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새 발표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과 그리고 질문 주셨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목은 좀 너무 직설적이긴 해요. 내 주변이 곧 콘텐츠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담양의 얘기, 충북의 얘기, 경남의 얘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뭐 신문 언론이라고 해서 정말 너무나 심각하거나 너무나 거창한 아젠다로 이렇게 뉴스화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지역 신문이 지역민에게 줄 수 있는 건 정말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때로는 소홀했지만은 신문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담양뉴스, 그다음에 중부매일, 그다음에 경남도민일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행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은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다른 그런 시민들 역시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이렇게 저희 이번 일반 세션 5번째 세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제해 주신 이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